자,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신탁 등기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음, 아유, 첫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는 크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 진정, 명의 회복,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 신탁.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크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로 나눌 건데, 우리가 공부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 파트는 일단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보존 등기를 할 때는 특이점이 보존 등기의 신청인과 관련해서 정리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되는 경우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존 등기에 있어서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특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원인과 원인 일자 얘네들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는 매매에서는 거래 가액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고요. 상속은 제가 개념 정리만 일단 하고 가시면 된다라고 했고, 유증도 일단 개념 정리만 일단 하고 가시면 되는데, 유증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유증을 할 때 포괄이냐 특정이냐를 나누어서 좀 구별을 해 두셔야 된다라고 강의를 좀 드렸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은 개념적 정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럼 진정명의 회복이 나올 때는 원래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건데, 이때는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이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이 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에서는 수용의 기본적 개념적 정리는 당연하고, 수용에 있어서는 직권 말소의 대상과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닌 거, 이거 구별하셔야 되고, 이 원인과 원인 일자와 관련되는 내용들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신탁이거든요. 이제 시험의 비중을 바라본다면 보존 등기는 일단 나올 거라고, 거의 뭐 보통 한 3년 나오다가 한 번 쉬고 뭐 2년 나오다가 한 번 쉬고 이런 느낌이니까 보존 등기는 일단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매매에서 거래 가액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좀 특이했죠. 근데 매매가 나오면 다른 원인에 비교해서 특이점이 거래 가액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나오면 항상 거래 가액이 정답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에 관련되어서는 독립적인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개념상에서 우리가 지분과 관련되는 지문이 있었잖아요. 그 지문은 꼭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증에서는 이제 포괄이냐 특징에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일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특정은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는 거. 이게 좀 특이점이었잖아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진증명의본 개념만 가져가시면 되고, 이제 수용, 직권말소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거 조심하시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게 뭐냐면 수용하고 뭐다? 신탁이에요. 신탁은 27회 이후부터 계속 비중이 높게 출제되고 있죠. 작년에도 그래서 신탁이 시험 문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거래가액, 상속은 개념적 정리하면서 지분 정리하시고, 유증은 개념 정리하실 때 미등기 부동산 요거 조심하시고, 진정명의 회복은 개념적 정리는 꼭 되셔야 되고, 개념적 정리가 되려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신탁부터 정리를 할 건데, 자, 암기사항 25번이죠. 25번에 신탁 등기. 이 신탁 등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등기예요. 우리 신탁법상의 내용을 다 들춰보면 신탁은요. 암기 분량이 신탁만 가지고 해도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의 전부에 관한 내용을 다 합쳐도 이 내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탁 등기를 좀 정상적으로 공부하려면 신탁 등기 자체만 가지고도 한 20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탁 등기는 내용을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지문을 보고 암기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답 찍어내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등기법 강의할 때 등기는 가능한 모든 내용을 지문을 구성을 다 이해를 해야지만 지문이 보인다라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등기법 시간에 여러분이 이해 없이 그냥 정답 보고 찍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다? 신탁 등기예요. 그래서 신탁 등기는 거의 정답이 뭐하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등기만큼은 지문이 나왔을 때는 지문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어 보고 찍어서 정답 찾으시면 돼요. 그럼 신탁 등기의 기본 개념적 정의는 되어야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X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갑이 친구 보고 이러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해외에 한 20년 정도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재산을 좀 관리할 사람이 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럼 처분하고 가지. 왜 했더만 이 친구 하는 말이 취득할 때는 100억이었는데 지금 처분하려니까 부동산 시세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10억밖에 안 해. 그러니까 너가 재산권의 관리를 좀 해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재산권의 관리를 해줄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지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신탁 계약이에요. 그럼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지위가 부여되겠다, 그죠? 위탁자, 얘는 뭐다? 수탁자 이렇게 지위가 부여될 거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재산권의 관리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재산권의 이전 행위는 뭐 한다? 있어야 재산권의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탁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약이 소유권 이전 계약이 이루어져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하고 갑하고 소유권 이전과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면 등기부상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1. 소유권 보존 갑.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다들? 아니 왜 이렇게 레이지 광선을 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수업을 못하겠어요. 눈빛이 전부 다 와 오늘 다 죽어봐는 이런 눈빛. 부담스러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좀 편안하게 봐주세요. 부담스러워서 수업하기가 힘드네요. 자, 소유권 보존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재산권의 관리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을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을이 재산권을 관리할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해서 수탁자가 될 것이고 그럼 을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좀 지문을 보면 이 상태에서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을의 고유 재산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너 거 이거 너 고유 재산 아니잖아. 내가 너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게 이 실체 관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탁 계약에 따른 무슨 등기도 해줘야 되겠다. 이 재산은 신탁 재산입니다라고 뭐 해줘야 한다? 등기를 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에 신탁 등기 이렇게 기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보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에 고유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갑의 재산을 이 사람이 신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3자도 인지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을 명의의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그럼 이때 이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해라? 동시에 신청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해서 신청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의 신청서가 작성이 되고 지금 등기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순위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그럼 요 지문 세 가지가 일단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럼 여기에서 특이점이 뭐냐면
이 하나의 신청서라는 게 특이점이에요. 하나의 신청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신청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항적인 등기 사건은 두 개예요. 등기 사건이 두 개인데 A라는 등기 사건 신청서 하나, B라는 등기 사건 신청서 하나. 이 신청서를 두 개를 따로따로 제출하지 말고 등기한에게 합쳐서 뭐 해라? 하나로 신청해라라는 게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라고요. 그래서 이 동시 신청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개념적 정의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선생님 동시 신청은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동시 신청은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에요. 동시 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서 두 장을 뭐 해라? 따로따로 제출하지 말고 함께 제출하라라는 개념이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라고요. 그러면 신청서 하나하나를 따로 제출하지 말고 동시에 제출할 때 그 사건이 단독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이라면 두 개의 신청서를 뭐 하는 거고 단독 신청으로 제출하는 거고 그 사건 자체가 공동 신청의 사건이라면 두 개의 신청서를 공동으로 뭐 하는 거다? 동시에 신청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보통 동시에 신청을 한다면 사건은 몇 개라고 했죠? 두 개라고 했죠. 두 개라고 하면 등기부에 기록될 때는 각각 신청은 동시에 하지만 등기부에 기록될 때는 각각의 등기가 기록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각각의 등기가 기록된다면 각각의 순위번호가 부여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탁과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동시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항란에 함께 기록되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순위번호가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 한 개의 신청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신청서로서 일괄해서 신청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것도 이제 특이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금방 제가 동시 신청은 각각의 신청서가 합쳐서 뭐다? 동시에 가라 하고 했잖아요. 근데 신탁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각각의 신청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청서에 신탁 계약의 내용도 들어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내용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실제 동시 신청의 개념에서 벗어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신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지문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동시 신청을 한다 말하면 신청서도 몇 장 들어가야 된다? 두 장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순위번호도 뭐 한다? 각각 부여되는 게 그게 뭐다? 원칙이라고요. 근데 신탁과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하나의 신청서로서 일괄해서 신청하고 하나의 순위번호가 부여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신탁 등기의 느낌을 잘 보세요. 신탁 등기. 이 신탁 등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이 신탁 등기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즉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탁자가 지금 기록상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뭐다? 권리자. 위탁자가 권리를 잃었으니까 뭐다? 의무자. 그럼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이 발생하잖아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럼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탁자가 권리를 얻고 위탁자가 권리를 잃으니까 의무자와 권리자가 무슨 신청해라?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별개로 봤을 때 신탁 등기는 또 별도의 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신탁 등기 이 자체는 누군가 권리를 얻고 누군가 권리를 잃고 이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제3자에게 을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재산의 고유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갑의 재산을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등기인가요? 공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탁 등기 자체는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를 잃고 하는 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신탁 등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제3권의 이전 행위가 발생하니까 이 등기와 이 등기를 동일시하게 개념을 잡아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별개라고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3권을 취득하는 등기고, 그래서 공동. 신탁 등기는 제3자에게 이것은 나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갑의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외부에 뭐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 그렇다면 신탁 등기는 누군가 권리를 취득하고 누군가는 권리를 잃고 하는 등기가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이 신탁 등기 자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어디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탁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없는 구조.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 우리가 동시에 신청한다. 그럼 신탁 등기란 글자가 나왔을 때는 일단 무슨 신청인데? 동시 신청인데 동시 신청이라는 표현이 신탁의 개념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면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 법 조문에 무슨 신청을 해라? 동시에 신청을 하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착오를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이 되어 있으면 이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체관계에 이거는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되어버리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위탁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등기되어 있으면 나쁘겠죠. 내 재산을 너 재산인 것처럼 외부에 뭐가 되니까 공시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 여기에서 수익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갑이 을에게 재산권의 관리를 맡기면서 내가 해외에 한 20년 동안 나가 있을 거니까 내 재산을 관리하다가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으면 나는 멀리 있으니까 그 수익금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 내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그 수익금을 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신탁은 수익자는 누가 되는 게 일반적일까요? 위탁자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적 요소가 지금 등기부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라면 누가 불만일 거냐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불만일 거예요. 그럼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누구를 대위해서 수탁자를 뭐하여 대위해서 무슨 등기? 신탁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보세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누구를 대위해서 수탁자가 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자를 뭐하여 대신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한다고 했죠. 그럼 이때는 신탁 등기만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신청해야 돼요. 내용을 보면 신탁 등기만 하면 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탁 등기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이전 등기와 무슨 신청 사유인데 동시 신청 사유인데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무슨 등기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이때만큼은 동시에 신청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문을 이제 지문을 딱 판단해서 들어갈 때 신탁 글자 나오고 재산권의 등기가 딱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 동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신탁 등기를 신청을 할 때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동시에 신청한다는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지금 제가 전달드린 내용이 신탁 등기의 기본 일반론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문들이 구성이 돼요. 굉장히 많은 지문들이.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지문들이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럼 나왔을 때
지문을 찾아야 할 때 지문을 해석하지 말고 단독 신청, 동시, 하나의 신청서로서 일괄, 하나의 순위 번호. 요 지문에서 뭐한다? 벗어나면 그 지문들은 뭐한다? 다 X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신탁 등기 신청 자체가 무슨 신청이니까 단독이니까 그럼 신탁 등기를 뭐 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뭐다? 단독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신탁 등기뿐만 아니라 신탁 등기 뭐도 말소 신청도 다 뭐로 갈 거다? 단독으로 간다라는 거. 그럼 이거 외에 이제 기본적 단수 남기 사항들이 있어요.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 원부와 관련해서는 신탁 원부, 이거는 단수 남기 사항,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럼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하려면 신탁 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는 뭐한다? 신청이 제출하는 게 맞지만 작성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수탁자가 단독일 수도 있지만 수탁자가 2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탁자가 2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이라면 그때는 공동 소유가 되는데 그때 신탁 등기는 공동 소유에서 공유 합유 총유 중에서 무슨 재산으로 본다? 합유 재산으로 본다라는 것도 하나 주의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신탁 등기에 있어서 신탁 등기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와 관련해 가지고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가 요즘 자주 등장하는 거거든요. 신탁 원부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이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를 법원에 촉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등기관이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질 거냐 등기관이 직권에서 이루어질 거냐의 문제는요. 아주 구별하기가 간단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설문에서 법원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 법원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수탁자를 해임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임 관리인을 새로 선임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해임한다든지 하면 신탁 원부에 수탁자가 기록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수탁자를 해임했다면 신탁 원부의 내용을 뭐 한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때 하는 등기가 뭐다? 신탁 원부의 기록사항을 뭐 해야 한다? 변경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변경한다면 법원은 관공서잖아요. 그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면 이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한다?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수탁자가 2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 명의 수탁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명의 수탁자 중에서 한 명이 임무가 종료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수탁자를 바꿔줘야 되죠, 이제. 제가 민법상의 조합과 관련되는 지문 정리했을 때 민법상의 조합의 재산의 형태가 뭐다? 합유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민법상의 합유 재산은 아주 시험에서 잘 나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뭐라고 언급을 해드렸냐면 민법상의 조합의 재산인 합유 등기는 잘 나오는 이유가 민법상에서는 각각의 합유자들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상에서는 지분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시험 문제의 정답의 결정 요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법상에서는 각 합유자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합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는데 처분할 때는 나머지 합유자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민법 지문이었고 그러면 누군가 합유 지분을 처분했으니까 지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때 등기부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아니하므로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고 합유자 명인 변경 등기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수탁자가 만약에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합유잖아요. 그럼 수탁자 중 1인이 임무가 종료되었어요. 그럼 수탁자가 5명이었는데 한 명이 임무가 종료되면 몇 명이 돼요? 4명이 되죠. 그럼 그때 하는 게 뭐다? 합유자 명인 변경 등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되면 신탁 원부의 내용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원래 수탁자가 5명에서 몇 명으로? 4명으로. 그때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수탁자 임무 종료
나왔을 때는 등기하는 직권으로 신탁원부의 변경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단순 암기사항들. 그럼 여기 나온 이 내용들은 여기 있는 기본 개념 정리는 하시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요 지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요 지문으로. 근데 신탁 딱 나오면 신탁 자체와 신탁 등기의 말소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신탁 등기와 재산권의 이전의 행위는 무슨 신청? 동시 신청. 몇 개의 신청서? 하나의 신청서를 어떻게 해라? 일괄해서.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자, 그런데 신탁 등기를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신청을 갈 수가 없는 경우의 수가 무슨 신청할 때? 대위 신청할 때. 이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럼 틀리게 한번 해볼게요. 각각 별개로 신청하여야 한다. OX, X 이렇게. 각각의 신청서로서 제출해야 한다. X 이렇게 하는 거. 각각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X. 신탁 등기, 신탁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한다. X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는 법원이 나오면 촉탁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해야 한다. X 이렇게 하겠죠. 수탁자가 임무가 종료되면 합유자 명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는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뭐다? 합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더 벗어나는 애들이 있다면 그 애들은 이 지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글자 보고 뭐 한다 판단해서 문제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탁 등기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존 설정 등기 신청. 이건 재산권에 관한 등기 신청이죠. 지금 여기 보면 권리 이전 등기라든지 보존 등기라든지 설정 등기 다 재산권에 관한 등기잖아요. 그럼 그런 등기 신청하고 한 건의 신청 정보로서 하나의 신청 정보로서 어떻게 해라? 일괄해서 단독.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이것만 보라는 거예요. 역시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나오면 제가 항상 이 단서 조항을 해석을 잘 해야지만 등기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신탁 파트에서만큼은 조건을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 신경 쓰지 말고 결국은 수탁자는 뭐다? 단독으로 신탁 등기의 말소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공동이다 단독이다? 단독. 그것만 보라는 거야. 앞에 내용은 해석할 필요가 없고. 대비 등기, 신탁 등기를 수탁자가 게을리했을 경우에 이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위탁자 또는 누가 수익자가 뭐 할 수 있다? 대위에서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동시 신청을 한다는 말이 절차상에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동시 신청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 신탁원부. 신탁원부는 등기부 일부이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권리 이전 또는 보존 설정 등기 이런 등기하고 함께 신탁 등기를 할 때는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그럼 이런 지문도 각각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이러면 뭐다?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의 각 조항을 기록한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신탁 원부는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한다라는 거 주의하심해 두시고. 그다음에 신탁 재산이 수탁자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는 뭐로 한다? 주등기.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다라는 말은요. 여기에 만약에 신탁 등기라고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아니죠. 그럼 신탁 등기를 말소하면 제3자가 볼 때는 누구 것처럼 보인다? 을 것처럼 보이죠. 그때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을. 그래서 등기의 형식이 뭐로 되는 거다? 주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신탁 등기 말소 신청은 권리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 고유 재사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나는 만약에 지문을 읽을 때 모르다 하더라도 키워드는 뭐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서 어떻게 해라? 일괄. 그것만 가져가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몇 개의 순위번호다? 하나의 순위번호. 이것만 갖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법원 나왔죠. 법원. 그럼 법원에서 수탁자를 뭐 한다? 해임, 선임, 해임, 신탁 재판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 원부의 기록도 뭐 해줘야 된다? 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신탁 원부에는 신탁과 관련되는 내용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수탁자가 해임되었으면 기록을 바꿔줘야 되죠. 그럼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때는 뭐로 한다? 촉탁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할 경우에 수탁자가 5명인데 1인이 임무가 종료되었어요. 그럼 수탁자를 5명에서 몇 명으로? 4명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때 종료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할 경우 이때의 변경 등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합유, 명, 의, 인 무슨 등기? 변경 등기란 말이에요. 이거 할 경우에 그럼 이거 한다면 신탁 원부도 바꿔줘야 되죠. 5명에서 몇 명으로? 4명으로. 그때는 등기관이 뭐 한다? 직권으로 신탁 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수탁자가 수인이라면 수탁자가 2명 이상이라면 뭐로 해라? 합유관계. 이 정도로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된 내용을 빠르게 한번 또 한번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작년에도 신탁이 나왔죠.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것은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있나요? 네.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신탁 등기에 뭐 한다? 말소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오, 이렇게.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일단 신탁 원부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해야죠. 그럼 등기관이 작성하려면 신탁 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는 뭐 한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종료가 되면 무슨 등기해야 한다? 합유 명의 변경 등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신탁 원부의 내용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그때 등기하는 뭐 한다? 직권으로 신탁 원부의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번 법원 나왔네요. 법원이 신탁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재판을 다 했대요. 했다면 신탁 원부의 내용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바꾼다? 법원에서 촉탁으로 바꾼다고요. 근데 이때는 신탁 관리인은 지체 없이 신탁 원부의 기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뭐 한다? 촉탁을 한단 말이에요. 촉탁. 법원에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갑과 을인 경우에 그럼 수탁자가 몇 인 이상? 2인 이상이라는 거죠. 등기하는 신탁 재산이 갑과 을인 합유의 뜻을 기록한다. 5. 등기하는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를 한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끝. 이렇게.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또는 변경 등기 신청.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라? 동시에 이렇게.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경우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각기 다른 순위번호다. 하나의 순위번호다. 하나의 4번 정답 이렇게. 5번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또는 말소 등기나 수탁자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신청과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의 신청 정보로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신탁은 다 해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탁은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이 뭔 말이야 모르야 막 나와. 신탁 재산 처분으로 인한 신탁 등기를 할 경우 신탁 재산 회복으로 인한 신탁으로 할 경우 뭐라 막 나올 거잖아. 나오면 이 단어에서 벗어나는 애들 다 뭐다 정답 처리해서 끝내버리면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신탁 등기만큼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궁금해하지 마라. 그것까지 알고 가려면 신탁은 굉장히 양이 너무 많다. 그럼 한도 끝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탁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필기 암기사항 용의권인데요. 이것도 이제 개념을 좀 잡아보면 이래요. 좀 이래요. 용의권.
용의권에는 뭐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 전세권, 그 다음 임차권. 그죠? 얘네들 세 가지는 용익물권, 얘는 용익채권, 합쳐서 뭐다? 용익권.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크게 한번 본다면 또 담보권이 있죠. 담보권. 담보권에는 우리가 배우는 게 뭐가 있나요? 저당권,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그 다음 권리질권. 자, 그 다음에 채권담보권도 있는데요. 채권담보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맞지만 실제 채권담보권은 동산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채권담보권 자체만 가지고는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담보권은 별도로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소유권 이해권리 용의권과 담보권은요. 지금까지 출제 경향은 최근 10년 전까지의 출제 경향은 절차법상에서 정답의 결정 요소를 지어주는 것들이 나왔어요. 즉 등기법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 10년 이후부터는 있잖아요. 20한 6회, 7회, 8회 넘어가면서는 이게 등기법적 요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이에요. 시험 지문이 민법.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등기법적 요소로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용의권과 담보권은 뭐다? 민법적 지문적 성격이 강한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런데 정답의 요소는 정답의 결정 요소는 등기법적 요소다. 이게 지문의 구성은 뭐가 많다? 민법적 요소가 많고 정답은 어디서 결정된다? 등기법적 요소에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임차권에 관한 설명이다.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이유가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물어볼 때는 항상 출제인이 네 가지를 다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용의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은 게 일반적이에요.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담보권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안 내고요. 전체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이때는 콕 집어서 물어봐요. 콕 집어서 물어보면 나오면 항상 뭐다? 이 저당권을 가지고 물어봐요. 근데 가끔씩 출제니 담보권에 관한 설명이다 내기도 하거든요. 할 때는 근저당의 개념, 권리질권의 개념, 각각의 지문 한두 개씩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독립적으로 나오면 뭐다? 저당권입니다. 용의권에서는 통합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콕 집어서 나오면 뭐가 나온다? 전세권이 나와요. 나올 게 없거든요. 근데 이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을 내는 이유가 민법적 요소로 따진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세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용의권인데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했다면 그 전세권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담보권적 성격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출제인이 이 전세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항상 정답의 결정 요소가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려면 기간 중에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간이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뭐가 된다? 만료되어야 된다. 그게 항상 정답의 결정 요소예요. 그게 항상. 그 외에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시험 칠 때 메모해놓고 적어라 했던 거 반드시 시문제 나온다는 거. 그거 뭐였다? 부동산 일부 권리의 일부 지분만 보존 지분만 상소 1인이 전원 명의의 본등기. 그거는 꼭 뭐 해라 적어 놓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 안에 그대로 또 묻어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할 때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특이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이점이. 그래서 낼 만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뭔지는 좀 보고 가야 되니까 지금 하는 거는 등기법이 아니고요. 민법이에요, 민법. 왜냐하면
각각의 권리 특징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민법 설명하는 거예요. 빠르게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예. 이제부터 민법이죠, 민법. 등기법도 아니에요. 자, 지상권부터 할게요. 예. 지상권 이거죠. 이 17번지 이 갑토지예요. 갑토지. 갑토지의 을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야 하는 거예요. 왜? 야, 나 진짜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있다. 뭐 소원이 뭔데? 나 진짜 나를 위한 집을 하나 지어보고 죽고 싶어. 예,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지어 그러면 근데 집 지을 돈은 있는데 땅이 없어. 땅? 내 땅 써?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을이 타인 토지에 을이 누가? 타인 토지에 자기 토지 아니고 타인 토지에 수목, 공작물, 건축물 등을 뭐 할 목적이다? 소유할 목적으로. 이런 거. 그럼 우리는 타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이렇게 용어를 달리 쓰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상권도 사용 수익하는 권리고 전세권도 사용 수익하는 권리고 지역권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인데 그럼 사용 수익을 할 때 그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지상권이 될 수도 있고 지역권이 될 수도 있고 전세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에서의 목적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타인 토지에 수목, 공작물, 건축물을 누가 을이 뭐 할 목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뭐다? 지상권이라고. 그러면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등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상권을 내 토지 써? 라고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다? 갑. 등기하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다? 을. 그럼 얘를 지상권을 뭐 해주는 사람? 설정해 주는 사람. 지상권 설정자. 얘는 지상권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다? 의무자. 얘가 권리자. 그럼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무슨 신청?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당연히. 그 권리를 누군가는 얻는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잃는다 했죠. 얻고 잃고의 개념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뭐다? 공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동. 근데 만약에 공동으로 가야 될 사건을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이렇게 어떤 서면이 첨부되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등기한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준 거니까 그런 지문이 나오면 뭐다? 단독 이렇게 가겠죠. 그때 판결은 무슨 판결해야 한다? 이행 판결.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서서 총론 시간에 이미 다 했던 내용을 강론에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반복을 하는데도 항상 새롭게 들리네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반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들리는 게 정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은 한 번에 끌어올려 하지 말고 그냥 암기하려 하지 말고 자꾸 그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 내용을 자꾸 익혀가는 게 등기법 공부라고요. 그래서 등기법은 한꺼번에 지역법처럼 올리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올라가야 돼. 차분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특이점 몇 개 찾아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면 지상권 용의권이죠. 부동산 일부,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이제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등기는 뭐 한다? 동그라미. 권리의 일부의 용의권은 X.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그럼 일부의 용의권을 가능하다면 이때는 뭘 첨부한다? 그 부분을 표시한 뭘 첨부해라? 도면. 뭐 이 정도 내용이 끝이에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지역권, 도로, 주변 바다, 주변은 바다. 17번지 토지 갑, 18번지 토지 소유자 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을은 자기 토지에 지나가려면 갑 토지를 밟아야 돼요? 안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되죠. 근데 갑하고 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기분 나빠 해가지고 항상 차 대놓고 여기서 뭐 하고 다닌다 얘네들 수영하면서 다닌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자기 토지에 엄동설안에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한 1년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을이 갑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갑아 나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너 토지를 좀 쓰면 안 되겠냐? 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죽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내 토지 통행할 수 있도록 써주려고 했는데 너가 말이 없어서 나 말 못했어. 너 죽는 줄 알았다. 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서로 가능하다.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 뭐다? 통행 지역권 설정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편익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 제공받는 사람은 을이잖아. 그럼 이 사람을 제공해주는 사람을 뭐다? 승역지.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 쓰게 해줘 요구하는 토지. 쓰게 해줄게 승낙하는 토지. 그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는 승역지. 얘는 뭐다? 요역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럼 지역권 또 용의권 맞죠? 맞으니까 토지 일부에도 성립이 가능하죠. 그럼 그때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편익을 뭐 하는 토지에? 제공하는 토지에 하는 것이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민법에서 요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의 편익을 제공받아야 된다라고 배우시잖아요. 배웠다 하세요? 안 배웠다 하지 말고. 배웠어요.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의 편익을 제공받아야 되고 편익을 제공하는 승역지는 뭐한다? 전부를 제공해도 되고 일부를 제공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권에 있어서는 승역지도 있고 요역지도 있는데 승역지도 있고 요역지도 있는데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승역지에 한다, 요역지에 한다?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요. 그럼 승역지에 통행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일부에 해당을 했다 하면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17번지 필지는 몇 번지 필지에 18번지 필지의 편익을 제공한다라는 걸 기록을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목적하고 범위 말고도 뭐다? 요역지의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이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권의 개념적 정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역권의 개념적 정리는 이렇습니다. 이 지역권이라는 애가 상당히 특이한 애거든요. 실제. 지역권이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니까. 물권이라는 개념은요. 물권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물권이거든요. 근데 지역권이라는 애는요. 17번지 이 토지가 18번지 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걸까요? 을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걸까요? 키워드가 뭐다? 을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을 뭐다?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권리예요. 즉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에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보세요. 지금 이 토지를 사용 수행을 할 때 누구에게? 을이 소유할 목적이거든.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할 목적이거든. 근데 유일하게 이거는 을이 사용 수익할 목적이 아니라 을의 뭐다? 토지가. 그래서 물건이 있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데 물건과 물건 사이에서 지배하는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을 통틀어서 뭐다? 지역권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누어졌다? 승역지와 요역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요역지 토지의 편익을 제공한다고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다면 일반 원칙을 적어보면 등기부를 적어보면 소유권 약식으로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적고 을구에 지상권 뭐다? 설정 적고 지상권자 누구? 을 이렇게 적는 게 맞거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이게 맞는데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라면 전세권 설정 누구? 을 이게 적는 게 맞거든요.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설정 누구? 을 이렇게 적는 게 맞는데 지역권은 안 그렇다는 거야. 지역권은 등기부가 소유권 보존 갑 적고요. 을구에 지역권 설정 이때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뭐가 기록이 된다? 요역지의 표시가 기록된단 말이에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그럼 승역지가 몇 번지예요? 17번지죠. 그럼 17번지 필지가 몇 번지 필지에? 18번지 필지에 편익이 제공된다라고 기록되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원래 등기부상에 명의인이 기록돼야 돼요. 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되는데 그게 기록이 안 되는 유일한 등기가 뭐다? 지역
지역권이거든. 그래서 이게 정답의 결정 요소예요. 지역권이 나온다면. 그럼 이 등기를 했어요? 등기는 했어요? 하고 나면 몇 번지 필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습니다라는 걸 등기한이 알까 모를까? 이 등기하고 나면 알지. 18번지 필지가 17번지 필지는 18번지 필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고 18번지 필지는 17번지 필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라는 걸 등기한이 알 수 있죠. 알 수 있으니까 등기관은 18번지 등기부를 찾아가지고 18번지는 17번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토지입니다라는 그 취지를 기록해 준다고요. 그걸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등기가 끝나고 나면. 그럼 직권이란 글자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직권이란 글자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될 게 있다. 우리 친구 이름 한번 떠올려본다. 우리 친구 이름 뭐다? 보병경이가 뭐 좋아한다고? 말해 좋아한다고. 이모, 대추요. 대추요 할 때 이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이게 요란 말이에요. 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씩 집어 넣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직권으로 할 때 직권 등기가 나오면 이꼴 뭐다? 조건이죠. 조건. 그럼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조건이 뭐다? 등기관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뭐한다? 한때에는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등기관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뭐한다? 한때에는 나오면 등기관은 알아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한다. 그렇게 계속 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다 채워지면 나중에 직권이 다 채워진단 말이에요. 직권이. 자, 그래서 지역권 등기에서는 키워드는 승역지와 뭘 구별하는 거다? 요역지의 지문을 구별하는 게 키워드예요. 지상권보다는 그래도 낼 게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상권보다는 지역권이 많이 나왔어요. 세 번째, 전세권. 전세권까지는 한번 말해볼게요.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타인, 토지 또는 타인, 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에 대해서 일정한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게 키워드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 부동산의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이 말이 키워드라. 왜 키워드냐? 지상권자나 지역권자는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쓰고 있나요? 아니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나는 당신 부동산을 이런 목적으로 쓸 거야 라고 서로 합의해서 결정할 수가 없어? 있잖아. 아니, 왜 없어? 가보고 야, 나 너 토지 수목 소유할 목적으로 쓰고 싶어. 괜찮아? 나 너 토지 공작물 소유할 목적으로 쓰고 싶어. 괜찮아? 나 너 토지 건물 소유할 목적으로 쓰고 싶어. 괜찮아? 그럼 그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를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설정 등기를 할 때 나는 당신 토지를 수목 소유 목적으로 하고 싶어요.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하고 싶어요. 건축물 소유할 목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게 뭐한다? 명확해야 된다고. 아닐까? 그게 명확해야 돼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정 재단 존속기간과의 문제와 연관된다고. 경광건지 민법 시간에 배운다. 그래서 다 민법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다. 얘네들 합의해가지고 나 통행을 위해서 쓰고 싶어. 괜찮아? 나 용수를 위해서 쓰고 싶어. 괜찮아? 가능하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 합의해서 나 너 토지 A라는 목적으로 쓰고 싶어. 괜찮아?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전세권은. 왜? 이 토지의 용도가 A라는 용도라면 무조건 뭐다? A라는 용도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세권의 개념이야. 전세권은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법조문에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 전세권은 합의해서 그 부동산을 내가 사용수익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쓸 거야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상권 설정의 목적,
지역권 설정의 목적. 근데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의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만 써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 사용수익하고라고 돼 있어. 우리 법 조문이 그래 돼 있다고. 민법. 이거는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고 민법에. 하고 두 번째 당해 부동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사용수익하며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는 용의권의 특징이 아니라 뭐다? 담보권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의권적 성격과 당위권적 성격을 가져가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용의권이야, 전세권은. 그런데 유일하게 전세권에서 담보권적 성격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존속기간 중, 후 나누면 기본 용의권은 민법의 대전제가 뭐냐면 기간이 만료되면 예외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용의권은 예외 없이 다 권리는 소멸한다가야. 그게 원칙이야, 원칙. 제가 지금 용의권이라고 했습니다. 용의권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기간이 만료되면 그 효력은 소멸한다라고 돼 있어. 물론 민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변론이고 민법에서는 다 소멸해. 소멸하는 이유가 뭐냐? 지상권 보라고요. 지상권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어요. 만료되었다고. 만료되었다면 이 지상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 값 보고 뭐 돌려달라 할 게 있나요? 없죠. 오히려 그동안 잘 썼다 하면서 악수하고 나가야 되죠. 물론 수목, 건물, 공작물은 누구 거기 때문에 을 거기 때문에 기간 만료됐을 때 나 기간 연장 안 해주면 내 물건 너가 다 가져가. 돈 주고. 이거는 청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500년을 쓸 수 있도록 건물 지어놨는데. 이해갑니까? 근데 토지에 대해서 반환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토지 무상으로 50년을 썼어. 20년을 썼어. 쓰고 나면 여러분이 저한테 줄 거 있냐고. 없지. 있나? 없잖아. 지역권 마찬가지잖아. 기간이 끝났어. 30년 동안. 다 썼어. 그동안 뭐 어찌게 당신 토지 나 죽지 않게 왔다 갔다 죽지 않게 당신 토지 잘 써서 너무 고마워. 땡큐.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지면 되지. 얘가 갑한테 받아올 게 있냐고. 없지. 오히려 땡큐하고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얘는 다르단 말이야.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땡큐. 그동안 잘 썼어. 악수하고 딱 헤어져야 돼. 아니면 전세 보증금 반환받아야 돼. 그렇지. 그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용의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다 효력은 소멸한다. 그것만 법 조문을 놔두면 이 전세권자가 고라파진다는 거야. 왜? 전세가 끝났는데 효력이 소멸했대.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안 줘.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세권의 효력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면 전세권을 반환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법학자들이 기본 민법의 베이스는 지키자. 기간이 만료되면 용의권적 효력은 소멸하고 만약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얘네들이 반환되지 아니했다면 이 전세권은 유효하게 존속시켜줘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의 전세권에는 유효하게 존속을 시켜주고 어떤 성격을 준다? 담보권 성격으로 줘버린단 말이야. 왜?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존속 기간 중에 전세권은 어떤 권리? 용의권.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용의권의 효력은 소멸한다. 그럼 이때 목적물 주고 전세보증금 반환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아니했다면 전세권은 유효하게 뭐한다? 성립하고 다만 이때의 전세권은 용의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아니라 뭐로서? 담보권의 성격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의 개념이
타인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요게 전세권의 요체야. 그러니까 전세권의 키워드는 여기에 있겠지.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기간이 만료되어야 되잖아. 그렇거든.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하고 같이 생각해보면 된단 말이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뭐도 넘어가야 된다. 저당권도 함께 해야 되나 수반성.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넘어가면 전세권도 뭐한다. 이전돼야 되고. 그럼 전세보증금이 넘어갈 때는 그 양도액도 기록해줘야 되고 얼마가 넘어가는지. 이게 5억인데 근데 1억을 넘겨. 5억인데 얼마? 1억. 그럼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양도하면 전세권은 또 전부가 넘어가야 돼? 일부가 넘어가야 돼? 일부가 넘어야지. 그럼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됐나요?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기간이 끝나야 돼? 기간 중이어야 돼? 끝나야 되지, 당연히. 그거 가지고 강상된다고. 존속 기간 중에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기간이 만료돼야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여기에 정답이 있다는 거야. 임차권은 안 봐도 돼. 임차권은 그냥 차임,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다? 차임하고 뭐다? 범위. 요 두 가지만 가져가면 돼. 임차권 등기는 민법에서 안 나오고 요새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상이 특이해. 특별법에서도 내더라고, 특별법. 민사에 관한 특별법 가보면 존속기간 만료로 점유가 상실이 되거든. 상실이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거든.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더라고 요즘은. 그러니까 민사에 관한 특별법이 정리되고 와야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요 1, 2, 3번에 기본적 개념 정리만 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이 만약에 나오면 정답은 뭐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얘의 키포인트가 있다.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끝. 그럼 잠시 쉬었다가 내용 한번 살펴보고 살펴보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